뭐 우루과이 전에 네.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루과이가 지금 발베르데 위잉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나마 우루과이의 공략할 지점들을 얘기할 때 우루과이가 윙이 좀 약하다라는 그쵸. 얘기들을 했잖아요. 특히 오른쪽 윙이 좀 약하다. 네. 파쿤도 펠리스트리가 물론 뭐 디에고 알론소 감독 밑에서 3도움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리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월드컵 예선 막판에 그랬던 거였고 네네. 그때는 그리고 이제 데포티보 알라베스에서 임대로 뛰었을 때잖아요. 물론 뭐 그때 그 팀에서 주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렇죠. 나오긴 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았을 때였는데 지금은 맨유로 다시 임대 복귀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폼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윙 쪽이 약하다는 게 우리한테는 좀 나은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발베르데를 약간 좀 그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그랬죠. 기본적으로 벤탄쿠르가 내려오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도리어 발베르데가 센터백 두 명이 벌리고 그 사이로 내려와가지고 라볼피아나처럼 움직이면서 패스들을 주고 했는데 이게 그럼 발베르데의 뛰어난 공격력을 조금 제한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실제 그 디에고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9경기 발베르데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루과이에서는 장기인 공격력을 살리지 못하는 그쵸.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조금 그나마의 공략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엘파이스 우루과이 언론 유명한 그런데 보니까 윙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 도리어 잉글랜드, 스페인 뭐 이런 언론들은 죄다 어쨌건 사사이에 발베르데 벤탄쿠르 중원에 그리고 파쿤도 오른쪽 윙에 뭐 데라크루스 왼쪽 윙 이렇게 예상들을 했거든요. 우루과이 언론들은 벤탄쿠르 베시노 중원에 그 발베르데 오른쪽 윙 이러면은 이게 약점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루트긴 했죠. 어쨌든 뭐 측면이 약한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발베르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측면에서 잘하고. 그러면서 골도 엄청나게 넣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라리가에서만 6골에 공식 대회 8골을 넣고 있고 그렇죠. 그 중거리 슈팅으로 5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그 호날두가 5골을 넣은 이래로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최다 중거리 슈팅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4-4-2 전형을 보통 이제 우루과이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4-4-2 라인에서 보통 이제 우루과이의 핵심은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윙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차피 윙어가 없는 거. 중앙 미드필더 자원은 많으니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측면으로 보내도 별 무리가 없다. 인데 마침 레알 마드리드에서 발베르데가 측면에서 많이 뛴다. 그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발베르데를 오른쪽으로 써도 괜찮다. 그렇죠.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발베르데 윙어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9월 A매치까지는 그렇게 안 썼단 말이죠. 그렇게 안 썼죠. 이란전에도 발베르데가 내려와가지고 라볼피아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그래갖고 지금 약간 좀 오면서 우루과이 언론들을 보다가 이거 어쩌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면 발베르데가 오른쪽 윙어로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 혹은 우루과이가 어떤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나올까? 저는 그러니까 발베르데를 윙으로 배치하는 게 우루과이한테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우루과이는 양 윙들을 좁혀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도리어 풀백들이 상당히 전진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윙처럼 올라가가지고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좁힌 윙어들이 패스를 전방 투톱한테 연결해주는 형식으로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접히고 오면은 발베르데가 거기서 이제 중거리 슈팅이 나온단 말이죠. 특히 이번 시즌은 이 선수가 원래는 오른발잡인데 왼발 중거리 슈팅도 곧잘 쓰고 있죠. 양발을 좀 잘 쓰고 있죠 이미.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뭐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 골도 넣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공략 포인트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건 있다라고 생각해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그동안 발베르데를 후방 풀메로 라볼피아나로 썼던 이유는
후방에서 그래도 볼 배급을 가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도 발베르데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벤탄쿠르가 패스를 잘하는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길게 하는 선수 아니에요. 킥력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패스, 숏 패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베르데를 그 라볼피아나처럼 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베시노도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이 그런 선수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도리어 이 선수는 박스 투 박스형으로 약간 좀 박스 안으로까지 침투에 들어가고 이런 거에 더 능한 선수니까 네. 그 라볼피아나로 내려갈 선수를 네. 집중 공략해서 실수를 유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특히나 이제 벤탄쿠르가 유벤투스에서 말년에 조금 망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랬던 게 바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가 거기서 실수들이 나와서 그래서 뭐 카드를 받거나 페널티킥을 허용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들었던 선수거든요. 네. 벤탄쿠르가.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리가 우루과이가 4-4-2 전형을 쓰는데 네. 여기서 중원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발베르데였고 네. 그런데 발베르데를 측면에 두니까 내려가서 하는 볼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해졌다. 우루과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네. 좀 공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저는 오른쪽에 발베르데 배치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저도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일단 네. 이 우루과이의 가장 큰 강점은 첫 번째로 전방 압박. 예. 특히나 이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을 활용한 압박이 아주 그렇죠. 강한 팀인데 여기서 어차피 측면 미드필더들 4-4 있을 때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발베르데 써서 어차피 중앙으로 들어올 거. 중앙으로 들어오게 하면 전방 압박할 때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펠리스트리는 사실은 압박이 막 엄청나게 강한 선수가 아니기 그 때문에 선수는 원래는 정통파 윙어에 가까운 그렇죠. 선수죠. 그래서 그 선수가 빠지고 발베르데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베시노가 나온다. 그러면 압박의 강도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대표팀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 매우 껄끄럽죠. 왜냐하면 벤투 감독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가 얘기 드렸던 그나마의 공략 포인트가 후방 빌드업이 조금 나빠질 거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야 거기서 실수 유발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단점이 공격에서 수비 전환이 느리다는 거. 그래서 평가전에도 그때 이제 공간들이 중앙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실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방식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발베르데가 측면에 배치된다는 거. 우리가 후방 빌드업 할 때 매우 힘들어진다. 원하지 않았던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 할 수 있는 공간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죠. 측면에 배치가 되면 더 쉽거든요.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는 올라가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고. 근데 측면에 배치되면 최근에 이제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중거리 슈팅을 통한 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배치될 때가 많기 때문에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발베르데를 측면으로 배치시키는 건 어쨌든 공수양면으로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어쨌건 간에 그래도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첫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은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 위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에는 그냥 발베르데 벤타쿠르 중원으로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윙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이게 뭐 한국전 한 경기만 놓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그렇죠. 뭐 전체적인 놓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리고 뭐 토너먼트까지 생각하고 뭐 그런 걸 테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셔라. 우루과이가 그동안 하던 대로 디에고 알론소 감독님 제발 하던 대로 하셔라. 원래 하던 대로. 예, 파쿤도 오른쪽 윙, 데라크루스 왼쪽 윙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줘라. 예,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뭐 우리가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가면 중앙 미드필더의 전개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노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빼고 다른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죠. 아라우는 사실상 한국전은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오기 힘들죠. 지금 우루과이 기자들도
네. 한국전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가 교체 투입도 안 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명단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다미안 수아레스를 이번에 안 뽑았잖아요. 아예. 그렇죠. 예, 그거 전 다미안 수아레스 왜 안 뽑은지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러면은 바렐라 한 명밖에 없어요. 맞아요. 오른쪽 윙이. 바렐라 한 명밖에 없고 이 바렐라가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가 맨유 시절에도 자리를 못 잡았었고 현재 플라멩고에서 뛰고 있는데 플라멩고에서도 주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쪽을 조금 집요하게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오른쪽 라인. 예.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손흥민의 출전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손흥민은 왼쪽에서 출전하니까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오른쪽이거든요. 예, 그 투톱으로 뛰더라도 그쵸. 어쨌건 간에 본인이 더 편한 거는 왼쪽으로 빠지는 거긴 하니까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또 이제 왼쪽 윙으로 나와서 그래서 둘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야죠. 그렇죠. 손흥민과 황희찬 예. 왼쪽 라인에 배치가 된다면 예. 그때 우루과이의 약한 오른쪽 라인을 공략할 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발베르데가 오른쪽 윙으로 나오면 안 된다. 왜냐면 발베르데는 그쵸.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발베르데는 수비도 잘하죠. 그러면은 2대2 상황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발베르데가 수비 가담을 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그게 강점이었던 맞아요. 선수였잖아요. 공격할 때 공격하고 수비할 때 바로 또 워낙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파쿤도는 수비력이 떨어지니까 그쵸. 제발 파쿤도가 나와서 올라와주고 좀 더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했으면 예, 그러면은 황희찬과 손흥민이 측면 싸움에서 2대2 국면을 가져가면은 거기서의 공략 지점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우루과이가 아라우오가 빠지면서 우루과이도 역습에 대한 대비, 후방 공간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좀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마침 손흥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요 경기는 살짝 수비 라인을 벤투 감독의 기조보다 내려서 역습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 그게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우루과이 상대로는 백스리가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루과이가 특히나 이제 발베르데하고 데라크루스로 나오게 된다면은 정통파 윙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측면 싸움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을 거거든요. 중앙으로 다 좁혀서 플레이를 안 그래도 이 팀이 구조적으로 중앙으로 윙들을 좁혀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스리를 써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측면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백스리를 써도 그래서 우리가 윙백을 높게 올려도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네, 거기다가 이제 누네스가 측면에 빠졌다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그 커버도 김민재 선수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벤투 감독이 물론 뭐 아이슬란드전이었던가 몇 경기에 쓰긴 했어도 그동안 메인 플랜을 포 빼고 가져갔는데 첫 경기부터 백스리를 들겠냐라는 그런 건 있긴 하죠. 벤투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3백은 좀 가능성이 매우 낮죠. 일단 포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가 장점은 이제 압박도 잘하고 기동력도 좋고 뭐 이런 팀이긴 하지만 창의적인 선수 부족하고 그리고 측면 공격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가 이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유일하게 졌던 경기가 이란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란전을 보면 이란이 정말 10명의 선수가 다 수비하고 수비하다가 우루과이가 이 단단한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 법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 경기만 봐도.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오히려 우루과이가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우루과이의 답답한 공격력 이거를 노려서 역습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원래 그렇긴 하죠. 그리고 왜냐면 0대0 플레이 스코어가 오랜 기간 가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는 전력적으로 위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공략 포인트는 있긴 한데 벤투 감독이 그동안 그런 전술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야 이렇게 말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방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긴 하죠. 맞아요.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대회를 벤투 감독은 그리고 우리 축구협회는 설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 대회만큼은 수비 라인을 그냥 단순하게 내리고 역습으로 나간다.
요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예. 좀 더 능동적으로 예. 좀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소유할 수 있을 땐 하고 압박할 수 있을 땐 압박해보고. 근데 이게 오히려 우루과이 같은 팀한테는 예전 스타일이 조금 더 좋았을 걸. 예.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가나 같은 팀이면은 차라리 뭐 지금 형태도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예, 우루과이나 이제 포르투갈 같은 팀 상대로는 예전 방식이 조금 더 어울리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벤투 감독식으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쉽게 통과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본선 무대에서는 예, 조금 실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된다라는 게 예, 단점이죠. 예, 그리고 지난 평가전대에서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4년 동안 일관된 그런 전술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시아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이게 아시아 예선을 치르려면 우리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벤투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 게 오히려 사실 2014, 2018 때는 우리가 떨어질 뻔했고 심지어. 예.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러니까 이란 같은 팀 만나면 정말 그쵸? 고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란한테 승리한 게 굉장히 오래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승리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추구하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네. 이번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는 훨씬 좋았다. 네. 이전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본선에 나갈 때는 우리의 입장이 그 포식자에서 이제 가장 피라미드 낮은 위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맞긴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입장이 전술을 유지하기가 애초에 좀 힘든 팀이긴 해요. 그리고 다들 뭐 축구협회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벤투 감독도 알고 있었을 테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 건 공격적인 전술이다. 제 생각에는 특히나 우루과이전 같은 경기는 편차가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불 작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네. 맞불 작전을 했을 때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통하고 뒤에서 김민재의 수비력이 통해서 누네스 수아레스를 막 미친 듯이 막아낸다. 발베르데까지 막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박이 통하는 거고 이게 안 통하면 진짜 대량 실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뭐 이기고 아슬아슬하게 지고 이런 것보다 조금 극단적인 느낌이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뭐 축구 얘기할 때도 통계 같은 것들 많이 얘기하고 할 정도로 저는 안정지향주의자긴 하거든요. 이게 수비적으로 했을 때 어쨌건 간에 그나마 비길 확률과 그리고 공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변을 일으킬 확률과 확률 싸움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확률이 나온다. 예, 확률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변을 일으킬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는 그게 정론이긴 하죠.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좀 이변이 나올 확률이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를 공략할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 같은 그런 건데. 근데 이게 그 2010년 월드컵 때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가 되게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심지어 그때 우리가 슈팅도 더 많이 하고 점유율도 높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제 채널에서 김재성 선수가 오셨거든요. 그때 선발로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준비할 때는 무조건 수비부터 준비했대요. 그래서 그 경기가 우리가 주도하려는 그런 플랜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경기를 우루과이 공격 하나 막고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역습 패턴도 몇 가지 준비를 안 해놓고 몇 가지 패턴만 정말 날카롭게 준비해서 수비한 이후에 역습하겠다. 요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우리가 수비적으로 준비했는데 오히려 경기가 잘 풀리면서 경기를 압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거는 있을 거예요. 우루과이 자체가 점유하는 팀은 절대 아니긴 해요. 그쵸, 맞아요. 역습하는 팀이요.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그 통계들 같은 것들 보면은 점유가 떨어지고 대신 역습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그 우루과이의 스타일적인 부분과도 어느 정도는 연계된 부분이 있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경기는 우루과이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유를 잘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와주는 게 오히려 우루과이에게는 조금 더 이제 경기를 풀어가기가 쉬울 수도 있다. 그건 그렇죠. 점유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팀이거든요. 이런 팀은 보통 하라고 냅둬야지 고생을 하죠. 예를 들면 토트넘 같은 팀인 거죠. 토트넘은 오히려 점유를 할 때 못하잖아요.
그런 이제 느낌의 팀이 우루과이인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란전인 건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점유를 할 때 안 풀리고 경기 90분 동안 한 골 만약에 먹히게 되면 진짜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노렸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이제 요 경기가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목요일에 하니까 진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리와 패배 예측을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우루과이 쪽이 조금 더 탑독인 건 맞긴 하죠. 이게 뭐냐면 승부 예측하실 때 이제 뭐 중계진 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흐름을 보면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이건 조금 전력차가 있어요. 승리를 선택하지 못하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무승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상을 조금 담아서 우리는 사실은 무승부만 해도 좋은 경기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가. 저는 무승부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패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거기다가 우루과이가 고딘도 한국전엔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코아테스가 나온다는데 저 이것도 우리나라한테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고딘이 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고딘이 정말 위대했던 수비수가 맞죠. 정말 우루과이 역대 최고의 수비수였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은 이제는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고딘을 고집하는 게 우루과이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딘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한국전에 못 나온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코아테스랑 히메네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피드에 그렇게 막 문제가 없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요새. 바라던 그림이 조금 안 그려지고 있어요. 보통 감독들이 고집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팀 전체적으로 통솔력이 있는 선수가 있어야 뭐 조직적으로도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감독들이 좀 노장 선수들을 선호하는 그런 한 선수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팀이나 그게 이제 우루과이는 고딘이었거든요. 수비 라인에. 그래서 분명히 코아테스가 이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루과이 생각했던 게 어쨌건 간에 고딘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투톱을 가져가는데 공격이 수아레스, 카바니, 누네스. 그렇죠. 이래서 이 중에 두 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누네스를 측면으로 보내거나 이 방안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누네스는 무조건 받고 수아레스나 카바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바니가 부상을 당하면서 카바니도 한국전에 빠져요. 그러면서 수아레스, 누네스 투톱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던 그건 최고의 시나리오들이 하나씩 조금 깨져가고 있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또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그 공격 라인에 대한 선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놔서 3명을 다 쓰면 사실은 저도 3명 다 쓰면 사실 수아레스랑 카바니가 기동력이 이제 안 되니까 우리한테는 더 좋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한 명을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든 뭐 수아레스, 카바니 둘 중에 경쟁이었는데 아마 우리와 할 때는 수아레스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카바니가 나와주는 게 우리한테 더 좋죠. 사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우루과이 공격은 누네스한테 맞춰져 있고 그리고 누네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우루과이 공격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 수아레스가 그 MSN 라인을 잃었을 때도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지만 연계 플레이가 상당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루과이 경기 보면 진짜 이 수아레스가 내려와서 마치 이제 플레이메이커처럼 케인처럼 그런 플레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아레스가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뛰어나가는 누네스에게 패스해준다. 근데 카바니는 이런 플레이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카바니와 누네스가 투톱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뭔가 수아레스가 나왔을 때 저는 누네스의 플레이가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아레스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카바니도 부상을 당하면서 수아레스가 나올 것이 유력하고 고딘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뭐 황의조나 황희찬, 손흥민이 고딘보단 빠르니까 훨씬 노려볼 만한 지점이었는데 그 위치도 이제 고딘이 아니라 코아테스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측면 공격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발베르데를 오른쪽 윙으로 좀 시험해보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잘 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할 때 뭔가 이게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될까?
이런 이제 선택지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건 남은 거는 이제 오른쪽 풀백. 오른쪽 풀백의 약점. 그렇죠. 아라오가 그래도 요 경기 못 나오니까. 예. 그래서 오른쪽 풀백. 예. 거기를 집요하게 파는 집요하게. 방법. 일단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루과이와 한국이 붙는데 월드컵에서 당연히 우루과이가 우세하거든요. 강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루과이가 우세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노려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오른쪽 풀백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때마침 손흥민 선수도 복귀를 할 것 같은 지금 흐름이 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스프린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당한 이후에 스프린트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아무래도 얼굴 부상이니까 흔들리거나 하면 그러면 충격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했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는 선수 본인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스피드는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쨌건 간에 그래도 그동안은 발베르데 벤탄쿠르가 중원을 계속 맡아왔는데 네. 뭐 새로운 조합이 나올 때 그런 조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호흡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도 어쨌건 간에 가장 메인은 물론 코아테스도 종종 나왔지만은 히메네스와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딘이었는데 거기서 호흡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풀백하고의 호흡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예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 그렇죠. 변수는 사실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강팀이긴 하지만 정말 우승권을 다투는 그런 강팀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그 2018년에 독일한테 또 한번 이겼던 그런 이제 이변도 만들어낸 그렇죠. 팀이라서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도 한국이 뭐 실력적으로 딱 전력적으로 보면 H조에서 16강을 간다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변을 일으킬 만한 파워는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지금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경기지만 해볼 만한 부분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월드컵에 가장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서 한 골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패턴.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월드컵들 역사들을 다 보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고는요. 다 골들이 상대 진영에서 가로채서 골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세트피스 골이라던가 아니면 중거리 슈팅 골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빌드해서 만들어낸 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기왕 벤투 감독을 데려온 게 그런 축구를 하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골이 한 골이라도 나오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단계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죠. 의미에서 사실 그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골을 한 골이라도 본다면은 저는 이번 월드컵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을 일단 우리가 영입한 것 자체가 빌드업. 그러니까 빌드업이라고 하면 뭐 수비적인 빌드업도 있고 공격적인 빌드업도 있겠지만 빌드업에 대한 패턴이 그만큼 우리가 없었다. 조직적으로 만드는 그런 패턴 자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을 통해서 4년 동안 갈고 닦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을 선임한 의미가 있으려면 물론 이번 대회가 쉽진 않겠지만 지더라도 만들어서 나오는 플레이가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6월하고 9월 평가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쵸? 6월, 9월 평가전에 우리나라의 골도 결국은 세트피스나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만들어내서 나온 골이 없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물론 더 힘들죠. 월드컵이 레벨이 더 높으니까 한 골이라도 그런 골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희망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능성도 있고 만드는 골이 한 번 정도 나오면 벤투 감독의 선임도 우리는 4년 동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의미가 하나도 없진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보 전진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